위대한 인물들의 식탁을 들여다보고 그들의 삶을 야사로 풀어봅니다. 음식과 역사의 신선한 만남이지요. 안녕하세요. 국방야사 진행을 맡고 있는 한창원입니다. 국방야사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항상 야사를 맛깔나게 소개해 주시죠. 역사 전문가 임동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한대학교에서 서양사를 가르치고 있는 임동현입니다. 오늘도 역사적 사실과 야사를 적절하게 버무려서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방야사 더 맛있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시죠. 저희의 메인 요리사 이재범 셰프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방야사의 국방 담당 이재범 셰프입니다. 오늘도 역사 속 음식들을 저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맛있는 음식으로 기분 좋게 배부르고 재밌는 야사로 뇌부르게 즐기는 음식 역사기의 국방야사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국방야사 오늘은 어떤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니까? 예, 오늘의 인물은 제가 단어 하나만 말씀드리면 다 아실 것 같아요. 네네네. 바람둥이의 장사입니다. 누굴까요? 바람둥이 카사노바 아니겠습니까?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바람둥이 혹은 호세칸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죠. 네네. 카사노바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네, 카사노바 하면 옛날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가상인물로도 알려질 정도로 사람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아주 미스터리한 존재로까지 알려지고 있어요. 실제는 있었던 인물이 맞습니까? 예, 실존 인물이 맞습니다. 아마도 카사노바의 기행에 대해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카사노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나면 이런 이미지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카사노바라는 인물은 단순히 이제 바람둥이라기에는 이력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또 대단히 삶이 파란만장했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뭐 여성 편력은 분명히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바람둥이나 호세칸이라는 단어로 정의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바람둥이 말고 카사노바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는 분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실제 도대체 어떤 사람이죠? 예, 일단 이름은 자코모 지롤라모 카사노바. 이름은 맞네요, 카사노바가. 예, 예. 네네. 그 1725년 4월 2일에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태어나고요. 6남매 중에 장남이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자에타노 주세페 카사노바라는 인물이었고요. 희곡 배우였습니다. 아, 배우셨군요. 예, 아버지가. 예. 어머니는 자네타라는 여성이었는데 당시에 이제 유명한 가수이기도 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카사노바가 귀족 출신이 아니라는 얘기죠. 평민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엄격한 신분제 사회였잖아요. 네. 그래서 카사노바가 이런 자신의 출신에 대한 열등감을 항상 느끼고 살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귀족 자귀를 사칭을 하기도 하고 또 1783년에 사랑도 싫고 여자도 싫다라는 책을 출판하는데요. 여기에서는 베네치아의 귀족이었던 미켈레 그리마니라는 인물이 자신의 친부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 미켈레 그리마니라는 귀족은 카사노바의 아버지가 요절하거든요. 그래서 고아가 된 카사노바를 데려다 양육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날까지도 카사노바의 진짜 친부가 누구냐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요. 네. 어쨌든 뭐 이 주장은 알 수 없게 돼버렸죠. 근데 이 주장의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히 그리마니 가문 입장에서는 법적인 장자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카사노바의 주장을 묵고할 수 없었죠. 그래서 이 주장 때문에 카사노바가 굉장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그래서 베네치아를 말년에 떠나야 하는 일도 생기게 됩니다. 결국 자기가 귀족이 아니라는 열등감 때문에 거짓말을 쉽게 하게 됐고 그 거짓말 때문에 고향으로부터 쫓겨났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카사노바가 머리가 참 좋은 사람이었나 봐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카사노바가 이 파도바 대학 출신인데요. 파도바 대학에서 법학 학위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대학에서 법학 예, 당시로서는 드문 경우였죠. 그리고 또 파도바 대학이 중세에 생긴 대학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럼 몇 개 없던 대학 시절에 대학을 나왔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과거에도 그랬지만 오늘날까지도 유럽 최고 수준의 대학 가운데 하나입니다. 파도바 대학이 배출한 가장 유명한 인물로는 코페르니쿠스가 있을 것이고 또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교수로 재직하기도 했던 그런 학교입니다. 그렇게 말 들으니까 정말 좋은 대학이네요. 네. 카사노바가 이 대학 재학 시절에 학업 성적이 상당히 우수했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고전 어학이나 문학,
뿐만 아니라 의학이나 자연과학에서도 좀 특출난 재능을 좀 보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술적인 소양도 풍부했는데 그 어린 시절부터 바이올린을 잘 다뤘다고 전해지죠. 지금 말씀하신 것만 봐도 정말 다방면에 머리 좋고 공부도 잘하고 뛰어난 인재로 느껴지는데 왜 우리한테는 그렇게 바람둥이로만 낙인이 찍혀 있을까요? 사실 카사노바는 경력 내내 수많은 여성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카사노바가 자신의 경력을 성직자로 시작한다는 점. 정말 의외의 얘기가 정말 많네요. 성직자로 또 시작한다. 네. 사실 당시에는 장자 상속제가 널리 확산되어 있던 시기 아닙니까? 장자가 모든 유산을 물려받고 그래서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는 차남들은 성직자가 되거나 직업군인이 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카사노바처럼 신분 상승의 욕구가 있는 평민 남성들이 택하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카사노바가 성직에 입문했던 것이 15살의 나이였습니다. 1740년의 일이었는데요. 그 뒤로 추기경의 비서직까지 올라가게 되니까요. 굉장히 성공적인 경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카사노바가 성직자였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더 의외란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열심히 해보려는 분 같습니다. 네, 이미 성직자로 재직하던 시기부터 많은 여성들과의 연문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게 가능했었던 시대인가 보죠? 성직자이면서도 여성들과 연문을 낼 수 있는 시대. 예, 성직자라고 해서 오늘날처럼 수도원 안에서만 사는 건 아니고 재속 성직자들이 있었죠. 네. 어쨌든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사노바는 굉장히 입체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카사노바에 대한 평가 역시 굉장히 다양한데요. 사실 카사노바는 당시 유럽을 풍미하던 계몽주의 사상과 보조를 같이 하고 있던 계몽주의 지식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유의지를 옹호하고 신분적 차별에 반대했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카사노바가 수많은 여성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신이 인간에게 선물한 자유의지를 충분히 누려야 한다. 이런 사상이 바탕에 깔려 있었던 것이고요. 그 밖에 카사노바가 신분과 상관없이 여성들을 모두 평등하게 대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평등 사상의 반영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평생 약 한 40여 권의 저서를 출판한 저술가이자 출판업자이기도 하고요. 사업적인 수완도 굉장히 뛰어났었죠. 물론 어느 한 분야에 뚜렷하고 독창적인 업적을 남기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그저 감각적인 쾌락만을 쫓았던 바람둥이다, 호색한이다 이렇게만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개인적 생각으로도 그냥 호색한 바람둥이였다면 그렇게 오랜 생활 바람둥이를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계몽주의자의 전면에 서 있었고 또 책을 여러 권 썼던 저술가였고 성직자의 사업가의 또 아티스트까지. 자, 이런 사람은 우리 또 프로그램대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어떤 음식을 좋아했을까요? 예, 제가 이거를 정말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여러 기사나 카사노바의 저서를 통해서 전해지기로는 매일 굴을 쉬운 개씩 먹었다는 얘기가 전해지기도 합니다. 굴을 쉬운 개씩이나. 예. 사실 카사노바가 상당한 미식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굴보다는 사실 그가 즐겨 먹었던 음식들 중에서 이게 최고의 최음제다 이렇게 고백했던 음식이 있습니다. 최음제. 예, 달걀 흰자입니다. 달걀 흰자는 전 다이어트 할 때나 즐겨 먹는 건 줄 알았는데 카사노바는 정말 다른 방법으로 그걸 활용했군요. 자, 과연 우리 이재범 셰프께서는 이 달걀 흰자 음식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죠. 셰프님, 준비 잘 되고 있습니까? 네, 달걀 노른자는 대부분 지방, 흰자는 거의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역시 카사노바는 인기남답게 외모 가꾸는 일에도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체지방은 감소시키고 근육량은 올리는데 제격인 달걀 흰자만을 사용하여 신선하고 맛있는 핑거푸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먹는 것도 다 선택해서 좋은 걸 골라 먹었던 걸 보니까 아마도 희대의 바람둥이가 명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까 언급하셨지만 카사노바가 특별한 미식가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예. 베네치아에 가면 바르바리고라는 이름의 요리 학교가 있습니다. 요리도 가르치고 호텔 경영학도 가르치는 학교인데요. 여기 요리 학부장이 카사노바 사후 200주년을 기념해서 책을 한 권 내는데요. 이 책은 카사노바가 즐겼던 음식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에 따르면
특이한 음식들을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메추라기요리나 연계스프 뭐 이런 것처럼 당시 좀 대중적으로 많이 소비되지 않는 이색적인 음식들을 즐겨 먹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카사노바의 바람둥이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카사노바가 즐겼던 음식들이 스태미너와 연관되어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여성의 만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과 이색적인 요리를 함께 즐기면 그렇게 함으로써 여성들이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훗날 카사노바가 이렇게 회고하는데요. 나는 늘 여인들이 바라는 것을 준비하고 또 채워주려고 노력했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 이색적인 요리는 카사노바가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일종의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카사노바를 보통 사람들이나 후세 사람들이 되게 바람둥이로 치부해버리는 거는 일종의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상대적 박탈감이 아닐까. 나는 카사노바처럼 잘한 게 별로 없었는데 카사노바는 다 잘하면서 여심도 흔드니까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그냥 바람둥이야 이렇게 얘기했던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다재다능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음식으로 여성을 사로잡는다. 아마 요즘도 요리 잘하는 사람들이 아주 멋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혼이나 미혼이나 좀 배워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카사노바처럼 사실 못할 것 같아요. 너무 노력이 많이 되는 일이기 때문인데요. 카사노바가 마음에 드는 여인이 있으면 일단 식탁으로 먼저 초대를 했다고 전해지는데요. 그래서 마치 하나의 공연을 준비하는 것처럼 로맨틱한 분위기를 이제 연출을 해두고 또 그날 분위기에 맞는 요리를 세팅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만나는 여성들에 따라서 내는 요리가 달라졌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의 외모나 아니면 신분에 따른 취향을 먼저 파악해서 그에 맞는 요리들을 대접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샴페인을 마실지 포도주를 마실지 뭐 고기를 먹을지 제철에 나는 해물을 먹을지 여성들에 따라서 결정했다는 얘기죠. 이야, 어떻게 본다면 그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너무 여러 사람들한테 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인의 타입에 따라서 술 따로, 음식 따로 준비할 수 있는 열정, 아마 그게 카사노바의 힘이 아닌가 싶은데, 자, 어떻게 본다면 카사노바에게 있어서 식탁이라는 그 공간은 사랑의 심포니를 위한 전주곡이 아니었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여성들과의 식사가 카사노바에게 있어서는 일종의 전희, 사랑을 위한 전희 아니었을까 이런 느낌을 강하게 일단 받습니다. 전이의 시간이었다. 예, 예. 네. 그 특이한 것은 카사노바가 말년에 회고했던 바에 따르면 자신이 만났던 여성들과 즐겼던 그러니까 누구와 어떤 식사를 했는지를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말년까지도. 다 기억한다. 예, 예. 이야. 네, 엄청나게 많은 여성들을 만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다 기억한다고요? 예, 카사노바가 회고했던 바에 따르면 그와 잠자리를 했던 여성의 수가 122명인데요. 물론 이게 과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카사노바가 작가이자 출판업자였기 때문에 독자들의 흥미를 위해서 과장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저는 축소될 수도 있다고 생각도 듭니다. 네네. 근데 일각에서는 어쨌든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122명이 훨씬 넘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카사노바가 평생에 걸쳐서 뭐 숫자가 어떻게 됐든 수많은 여성들과 관계를 가져왔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 회고록을 보면 자신은 여성을 도취시켰지만 여성을 농락한 적은 없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그러니까 여성들과 사랑을 나누는 일이 카사노바에게 있어서는 단순한 감각적 쾌락의 추구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매 순간 진심이었던 거죠. 그래서 수많은 여성들과 함께 했던 음식을 실제로 기억을 했을 수도 있고 또 이걸 과장했을 수도 있겠죠. 진위는 알 수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베네치아, 우리가 베니스라고도 하죠. 베네치아를 중심으로 한 유럽의 그 18세기의 아주 좀 브랜드 같은 사람이 카사노바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카사노바가 오래 살았다고 들었어요. 73까지 살았다는데 본인이 좋아했던 음식과 바로 그런 식탁의 문화가 결국 그런 수명과도 연관이 있을까요? 네, 당시 평균 수명에 비춰보면 굉장히 장수한 셈이죠. 그래서 제가 뭐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속 시원하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카사노바가 즐겨 먹었던 요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세 가지 요리가 전부 다 오늘날엔 자연강장제로 인식되는 자연강장제. 예, 예. 첫 번째는 굴입니다. 굴. 예. 굴은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성들을 위한 최고의 음식이라고 알려져 있죠. 카사노바는 굴을 역시 이제 사랑의 유희에 최적화된 음식이다 이렇게 예찬을 했었고 굴을 맛을 내기 위해서는 신선한 굴에다 레몬즙을 뿌려서 먹는 게 최고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되게 비싸요, 유럽에서는 굴이. 근데 우리는 막
굴 산지에 가보면 엄청나게 싸놓고 먹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분들이 한국 그런 요리 문화 보시면 너무너무 놀라시더라고. 저렇게 굴이 싸게 많이 먹을 수가 있나 깜짝 놀란 걸 봤습니다. 자, 두 번째 음식은 뭡니까? 두 번째는 보따르가라는 음식입니다. 이게 숭어알입니다. 숭어알. 예, 숭어알을 소금과 식초에 절인 것인데요. 숭어가 원래 베네치아 인근에서 많이 잡히는 생선입니다. 네. 그래서 혹자는 이 보따르가를 베네치아의 캐비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보따르가도 역시 맛도 뛰어나지만 이것도 역시 정력에 탁월한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음식이 있는데요. 지금 이재범 셰프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달걀 흰자 요리입니다.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카사노바가 이 달걀 흰자가 최고의 체험제다. 체험제다.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죠. 네. 보니까 대부분의 요리들이 주로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그런 요리라고 생각이 드네요. 칼로리가 높지 않아도 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그런 요리들인 것 같습니다. 자, 그가 가장 좋아했다는 달걀 흰자 요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죠. 이재범 셰프님, 요리 잘 되고 있나요? 네, 쿡방 야사 스타일의 달걀 흰자 요리. 지금 이제 속만 채우면 되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자, 맛을 아는 카사노바에 이어서 이제는 멋을 아는 카사노바 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요리, 다양한 문필가로서의 지성인의 모습들 뿐만이 아니라 외모도 참 중요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여자들의 환심을 살려면 옷이나 패션 이런 것도 참 중요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카사노바가 말씀만 들어봐도 왠지 무척 화려했던 남자가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요. 예. 사실 18세기 자체가 패션의 시대였죠. 네. 그리고 카사노바가 이 패션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사실 이 시기가 되면 사교라는 문화가 전 유럽으로 확산되던 시기입니다. 사교라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나타났던 몇 가지 변화가 있는데요. 이성교제의 기회가 동시에 확산되죠. 그리고 자유연애의 풍조가 전 유럽에 성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 패션이라는 것은 이 사교라는 새로운 만남의 장으로 들어가기 위한 입장권 같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예. 당대 카사노바뿐만 아니라 당대 많은 귀족들, 지식인들이 굉장히 화려한 의상과 가발, 마스크, 손수건, 모자, 구두까지 옷차림에 엄청난 신경을 썼습니다.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자서전에 따르면 카사노바의 키가 오늘날로 치면 187, 188에 이르는 장신이었다고. 당시로 따지면 엄청나게 큰 키죠. 네. 그래서 옷태도 좀 남다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딜 가든 이 장신의 카사노바가 옷을 잘 차려입고 가면 어딜 가든 눈길을 좀 사로잡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교장에 모여있다고 하더라도 카사노바가 나타나면 카사노바만 보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당대의 패션이라고 하면 이 옷차림이나 장신구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당시 사교라는 새로운 만남의 장에서 지켜야 할 에티켓, 말투 등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카사노바가 언변도 굉장히 뛰어났던 것으로 알려져 있죠. 자, 이탈리아 축제를 가보면 사실 카사노바가 입었던 복장을 했던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예, 베네치아에서 열리는 유명한 축제 중에 2월에 열리는 카니발이 있죠. 네. 이게 이제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루랑 그 다음에 프랑스 니스와 더불어서 세계 3대 카니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전 세계에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베네치아로 모여들게 되는데요. 그때 이 사람들이 화려한 옷과 또 가면을 쓰고 또 때로는 변장을 하기도 하고 거리를 행진을 하는데 이 행렬에서 빠지지 않는 인물이 카사노바입니다. 카사노바 역할을 하는 배우죠.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이 카사노바가 많은 여인들에게 둘러싸여서 화려하게 행진을 하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행진에 참가했던 다른 많은 사람들이 18세기에 유행했던 화려한 로코코 의상을 걸치고 이 카사노바의 뒤를 따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카사노바가 오늘날까지도 패션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걸 잘 보여주는 사례죠. 카사노바가 당시에 패션 아이템으로 가장 많이 사용한 게 어떤 거였나요? 카사노바와 관련된 많은 에피소드들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것이 이 마스크입니다. 가면. 가면. 예. 보통 카니발 기간에 유럽에서 마스크들을 많이 쓰는데 네네. 왜 그럴까요? 아, 자기를 다른 사람으로 오해하게끔 하려고 그런 거 아닐까요? 예, 군중 속에서 다른 사람의 시선을 받지 않고 익명성 속에서 즐거움을 충분히 만끽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아지고 또 신분의 구속이라든가 어떤 사회적인 구속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게 되는 것이죠. 사실 당시에 도박으로 돈을 탕진했던 귀족들이
이제 국어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마스크를 쓰고 국어를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견됩니다. 우리나라도 탈춤이 있었던 가장 중요한 문화가 일반 평민이 양반을 비판하거나 그렇게 하려고 만들었던 게 탈춤이었던 얘기가 들듯이 마스크가 가지고 있는 계급을 뛰어넘는 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맛과 패션, 자유와 철학이 뛰어났던 카사노바. 우리가 참 몰랐던 모습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다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타고난 예술가로서의 카사노바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요. 카사노바의 아버지가 이제 연극 배우였고 어머니는 가수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카사노바뿐만 아니라 그 형제들이 다 예술적 재능을 좀 천부적으로 타고났던 것 그런 같습니다. 끼들이 많았군요. 예, 동생인 프랑스와가 당시에 꽤 이름 있는 전쟁 화가였고요. 또 다른 동생인 장은 당시 드레스덴의 제국이었던 아우구스트 3세 밑에서 일했던 왕립 화가였습니다. 그리고 카사노바 자신도 회화, 음악, 춤 등 다방면에 좀 재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여성들이 좋아할 수 있는 요소는 다 가진 남자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림, 음악, 춤 지금 말씀드린 것 정말 다방면에 다 많은 재능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어느 정도로 사람들한테 인정받았나요, 수준이? 예, 일단 카사노바가 바이올린을 어렸을 때부터 잘 다뤘다고 알려져 있는데 21세가 되었을 때 아버지가 일했던 산사무엘 극장에서 바이올리니스트로 실제 무대에 서기도 합니다. 사실 타고난 재능을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는 게 아닌가. 아버지의 재능과 어머니의 재능을 다 받았다는 얘기죠. 또 카사노바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음악가와도 인연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흥미로운 일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재미있고 특이한 것은 흔히 이제 천재음악가라고 불리는 모차르트예요. 모차르트하고요? 예. 모차르트가 오페라 돈 조반니라는 오페라를 이제 작곡하고 있을 무렵이었는데요. 당시에 카사노바가 모차르트를 찾아갑니다. 당시 카사노바는 이미 60 중반의 나이였죠. 그 돈 조반니가 스페인어로 돈 후안이잖아요. 스페인의 전설이나 민담에 등장하는 남봉꾼입니다. 카사노바가 모차르트한테 돈 조반니보다는 내 얘기를 직접 써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했다고 전해지죠. 그리고 그 얘기를 들은 모차르트가 고개를 저으면서 카사노바보다는 돈 조반니가 훨씬 낫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설이 전해지는데요. 모차르트가 실제로 저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 교류가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프라하에 가면은 모차르트 박물관이 있는데요. 거기 카사노바의 사진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카사노바를 이야기했는데 모차르트까지 나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정말 다방면에 재능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나 싶은데 이런 음악 말고 미술에도 재능이 있었다고요? 예, 회화에서 좀 재능이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소묘를 실제로 많이 남겼습니다. 그리고 당시 러시아의 예카테리나 여왕의 초상화를 그리기도 했고요. 1760년에는 로마에서 당시 이름 있는 화가였던 라펠 맹그스 그리고 굉장히 전유럽적으로 유명한 예술사가였던 빈켈만을 만나서 그 예술사에 대한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카사노바가 가장 두각을 나타냈던 분야는 음악이나 회화보다는 문학이었습니다. 문학이요? 예. 일단 먼저 희곡인데요. 파리에 거주하고 있던 1752년에 처음으로 희곡 작품을 썼습니다. 그리고 오페라 조로아스트로라는 오페라를 이탈리아어로 번역해서 드레스덴에서 무대에 올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년인 1791년에는 자신의 삶을 소재로 희곡을 발표하기도 하는데요. 이 희곡이 1971년에 이탈리아에서 카사노바의 추종자들에 의해서 무대에서 상연되기도 합니다. 참, 희곡, 뮤지컬, 소설까지. 카사노바 하면 자서전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지난 2010년이었나요? 그 원본이 공개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 카사노바가 자서전을 썼던 것이 67세 무렵부터입니다. 이 말년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서전을 집필했는데 굉장히 방대한 분량입니다. 초고가 약 3,700여 쪽에 이릅니다. 자서전에는 사실 당시 유럽의 상류층과 관련된 굉장히 민감하고 또 선정적인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생전에는 출판되지 못하죠. 그래서 카사노바가 남긴 원고들이 친척들의 손에 전해지고 그리고 이게 나중에 독일의 한 출판사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민감한 부분은 좀 걸러내고 출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2010년 2월 18일에 프랑스 정부가 프랑스어로 쓰인 카사노바의 자서전 원고 원본을
960만 달러. 그러니까 한화로 치면은 약 126억에 해당됩니다. 이 960만 달러에 매입해서 세상에 공개하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어쨌든 카사노바는 자기 자서전이 출판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죠. 1798년 7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사인이 또 비뇨기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그 사인도 역시 카사노바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서전 덕분에 아주 혼란스러웠던 18세기 유럽의 중심의 그 문화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럼 카사노바가 이성을 만나기 전에 즐겨 먹었다는 달걀 흰자 요리 함께 드셔보시죠. 네, 카사노바가 이성을 만나기 전과 또 이성에게 많이 대접했다는 달걀 흰자 핑거푸드가 되겠습니다. 아마 이거 핑거푸드처럼 손으로 집어서 먹는 아주 간단한 요리인데 드셔보시죠. 네. 맛이 없을 수가 없네요. 힘이 납니다. 네. 예. 달걀 흰자로 만들었다고 해서 좀 비린 맛이 나지 않을까 걱정했었는데 전혀 안 나죠. 그렇지 않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담백합니다. 좋아하는 요리가 사실은 몸에 가장 좋은 소재 또 재료로 만든 요리였다는 게 더 신기하고 그래서 또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카사노바가 장수할 수 있었던 이유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 요리입니다. 먹어보니까 담백하면서 건강해지는 것 같고 느낌이요. 예. 막 힘도 나고 체험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진짜 건강해지는 느낌이 납니다. 그렇죠. 건강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몸에도 아주 좋은 요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18세기를 풍미했던 문학가였으며 역사학자였으며 법률가였으며 아티스트였던 카사노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오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바람둥이로만 치부했던 카사노바가 아니라 당시 유럽 문화의 중심에 브랜드로 존재했던 카사노바를 느끼게 됐는데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오늘날 카사노바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들만 많이 유통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먼저 오늘날 우리의 윤리와 18세기의 윤리가 좀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카사노바가 물론 정도가 심한 면은 있지만 카사노바만 예외적인 경우는 아니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대표 주자로 카사노바가 좀 희생양이 된 것은 아닌가. 그렇군요. 이런 생각이 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예, 예. 진짜로. 네,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신 임동현 교수님과 이재범 셰프님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음식과 역사의 맛있는 만남 쿡방 야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